나는 30대의 회사원이다. 아내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 아내는 나보다 바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로 남자 직원들에게 여신 같은 존재였다. 나는 아내의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담을 나누고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술 한잔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날도 퇴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상사의 험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내 친구와 바람이 나서 나를 버렸어. 너무 최악이야. 여자 동기들이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었다. 솔직히 나는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내의 하소연을 전부 들어주었고 이날 이후로 아내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서 한 달 후에 드디어 아내와 사귀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전부 얻은 것처럼 행복했고 우리의 교제는 1년 동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아내의 상사분이 자네 여자친구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내가 유급휴가를 냈다면서 걱정하는 말투로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나는 바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오늘 어디 아파? 퇴근하고 죽이라도 사갈까? 괜찮아. 근데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잠깐 만날까? 나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아내의 집에 도착을 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아픈 거 맞는 거 같은데? 나는 깜짝 놀라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저기 있잖아. 나 임신했어. 아내의 생각지도 못한 발언에 나는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감정이 벅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 결혼하자. 아내도 나의 눈물을 보더니 같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당신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싫어해? 그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바로 결혼 반지를 보러 갔다. 아내가 예전부터 정말 가지고 싶었다면서 다이아 반지를 보여줬는데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나는 그 당시에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기세였기 때문에 반지를 아내에게 바로 사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속도 위반 결혼이라고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쩌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셨다. 결혼식은 출산 후에 하와이에서 하고 싶어. 아내는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듯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다. 부모님은 신중한 성격의 내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었기에 깜짝 놀라셨다고 했다. 사실 나도 항상 피임을 철저하게 했었기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피임법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아내와 연애하면서 계속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식은 출산 뒤로 미루고 혼인신고부터 했다.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가 나를 닮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와 아내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부부가 협력해서 열심히 육아에 집중을 했다. 아기를 돌보면서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딸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다. 그러나 내가 회사에 복귀를 한 이후부터 아내는 나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기를 나한테 맡긴 채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건가? 나는 아내의 상태가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퇴근 후와 휴일에는 무조건 육아와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방문했다가 일이 빨리 끝났고 그대로 퇴근하게 되어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내가 집에 온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다음에 또 언제 올 거야? 우리 아기도 빨리 보고 싶다고 찡찡대는 것 같은데? 나는 집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내의 시야에 들어가는 위치로 움직였다. 아내는 당황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나를 보자마자 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에게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회사 사람이야. 나는 아내가 전화로 말하던 다음에 또 언제 올 거냐는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내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가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웹캠을 구입해서 아내가 모르게 침실과 거실에 설치를 했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로 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체크를 계속한 결과 드디어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처음 보는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고 아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지난 행위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실하게 녹화를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친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퇴근 후에 바로 만나기로 하였다. 친구는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어주었고 나는 녹화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사실 지금 아기가 너의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지. 아이의 친아빠는 그 동영상에 찍힌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지? 사실 의심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아내의 전남친인데 내가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럼 일단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하자. 너 와이프의 지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 와이프와 너무 친한 지인이면 너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해. 나는 친구의 조언대로 예전에 아내와 같은 부서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을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고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 혹시 여기 화면에 나오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지인은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전 남친이잖아. 라고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 지인은 내가 모르고 있던 놀라운 사실들을 말해주었다. 지인은 아내와 같은 부서에 있을 때는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아내는 지인에게 연애 상담도 자주 했는데 전 남친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 지금 남자친구는 단순하고 둔해서 내가 양다리를 걸쳐도 절대로 눈치 못 챌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았잖아.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이 사실을 변호사 친구에게 말했고 친자 확인 전문기관에서 유전자검 키트를 배송받았다. 친구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내의 전남친은 꾸준히 집을 드나들었고 어김없이 아내와 뒤엉키고 있었다. 나는 녹화한 영상들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아내의 불륜 증거는 넘칠 만큼 확보하게 되었다. 게다가 아내는 여전히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고 나를 향한 폭언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그때마다 녹음을 해두었고 이혼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에게 짜증을 내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나도 이제 한계야?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내 말을 듣더니 버럭 화를 냈다. 뭐라고? 장난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아내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말을 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오늘 집을 나갈 예정이고 변호사한테 연락이 갈 거니까 전화나 잘 받아. 나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고 변호사 친구는 바로 아내와 불륜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아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가까운 토요일에 변호사 친구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등장을 했다. 친구와 아내의 변호사가 명함을 교환하고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내의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친구와 나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내 측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다. 남편분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평소에 육아 방임과 가정폭력 그리고 폭언을 일삼았고 아내분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내분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의 원인은 남편분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혼 요구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물론 아이의 친권도 아내분이 가져가겠습니다. 아내는 변호사의 옆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신의 문제를 전부 감추고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래 멋대로 짓거려라 하는 마음으로 아내 측 변호사의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가 입을 열었다. 여기 내용 증명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불륜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내용 증명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아내가 사전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분, 지금 상대 측에서 말한 부분들을 전부 인정하십니까? 친구가 비웃음 섞인 말투로 나에게 물어보았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육아와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폭언을 당한 것도 저입니다. 확실하게 증거 영상도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나는 공격을 이어서 했다. 최근에 아내의 행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은행 대출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불륜남에게 이체가 되었고 같은 날짜에 불륜남이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내를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돌아온 변호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은 내용 증명 서류와 다른 증거들을 나중에 제시하겠다는 말만 하고 불륜 그리고 폭언과 대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뢰인의 변호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서둘러서 사무실을 나갔고 아내는 그런 변호사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변호를 그만두다니 진짜 너무하네. 나는 울고 있는 아내에게 친자 확인 검사의 결과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딸은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이 울면서 자백하기 시작했다. 당신과 사귀는 동시에 전남친을 다시 만난 건 사실이야. 그 후에 전남친의 아이를 임신했고 당신과는 헤어지고 전남친과 결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전남친이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렸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 분명히 당신이라면 태어나는 아기도 아껴줄 거라고 믿었어. 나와 친구는 아내를 역겹다는 표정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결혼 반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산후우울증인지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근데 마침 전남친에게 연락이 왔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대출받은 이유는 전남친이 계속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준 건데 설마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살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결혼 전에는 이 정도로 한심한 여자라고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뼛속 깊이 후회를 했다. 이날 이후로는 아내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아내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만났다. 아내는 다짜고짜 나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나쁜 건 잘 알겠는데 꼭 이 말은 전하고 싶어서 왔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건 당신이었어. 앞으로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아이는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딸은 자고 있어서 그대로 집에 두고 나왔어?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고 나는 당장 집에 돌아가라고 크게 화를 냈다. 시간이 흘러서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고 아내와 불륜남에게도 확실하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친생차 관계 부존 재확인을 신청해서 호적도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 나는 회사를 이직해서 괴로웠던 과거를 잊고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새로운 회사 건물의 입구에서 전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전 아내는 반갑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전 아내를 지나쳤고 그대로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했고
친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전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는 전 남친과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날 회사 입구에서는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전 남친은 딸아이를 굉장히 아끼고 귀여워해요. 그리고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전 아내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은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지만 지금은 상처를 전부 극복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